네, 오늘 인문학 콘서트는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주제는 청춘 똑똑하게 도전하라라는 강연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자유롭게 한 3분 정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나라의 인재 발굴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손준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준입니다. 네, 제가 이 영주를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저희가 예상할 때는 한 2시간 반이면 올 거라 생각했는데 한 3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것도 엄청 가속을 해서 와서 그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중간에 이게 너무 늦을까 싶어서 걱정도 하고 이랬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또 교정이 참 아름답고 이래서 마음이 좀 우선 포근합니다. 세계 유교 문화 재단에서 인문학 콘서트를 통해서 아마 이 배움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 지역마다 이렇게 좋은 문화 축전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어떤 유교의 전통이 있는 지역이라 이런 것이 지방이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오늘 아마 날씨가 너무 좋고 해서 이런 야외에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노는 게 좋으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이 못 오셨고 또 이 강사가 이 브랜드가 좀 약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청춘의 시절을 좀 이야기하면서 멋지다. 최근에 제가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청년 창업을 많이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단단하게 한번 도전하고 또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 창업 경험을 듣고 작은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를 약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약간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라는 회사는 교육회사입니다. 교육회사고 아마 여기에 학군단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저희 회사 온라인에 접속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강의를 들어본 적 있죠? 네. 원래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초중고와 관련된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현장 학원 비즈니스도 있고요. 이게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회사고 위로는 대학생들의 로스쿨 준비라든지 변호사 시험 그리고 약학대학 진학이라든지 쭉 해서 저희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편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건데 김영 편입이라고 편입에 가장 그 1위 업체를 저희가 한 7, 8년 전에 인수를 해서 김영 편입도 메가스터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는 교육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반개 교육을 지원하는 회사와 함께 그리고 금융회사까지 해서 한 11개 정도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직원은 한 3,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지 않은 기업을 2000년에 설립을 했는데 올해 18년 만에 그런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제가 일대 주주고 오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학원 강사 출신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창업의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 청춘들이 똑똑하게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창업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제가 한 두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할게요. 첫 번째는 조금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펜 60자루와 커피 장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첫 번째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 회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동했던 게 이 두 가지의 계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상당히 과거로 흘러가야 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2차 성징이 이루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성에 대한 동경이 일어나고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때는 한 중학생 정도 돼야 이제 2차 성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학교 한 2, 3학년 되니까 갑자기 여학생 눈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생, 저 학생 막 짝사랑하고 어떤 때는 교회 누나도 좋아했다가 이래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어떤 여학생을 좋아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보다 조금 더 빨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학생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한동안 짝사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름방학 때 장문의 편지를 그 여학생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요즘은 뭐 카톡 주고받고 해서 바로 적극적이지만은 그 여학생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한 두세 번 읽어보고 친구들하고 돌려보고 묵히고 이렇게 해서 한 3주 정도 돼야 답이 와요. 3주 지나가면 이거는 실패인 거예요. 그런데 3주 되기 전에 이 학생의 장문의 편지와 함께 사진 2장을 넣어서 보냈다. 이 여자 저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바로 즉각 답을 하면 안 되니까 저도 한 2주 묵혀가지고 또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오늘보다 약간 더 뒤에 같은데 한 10월 말쯤에 처음으로 그 여학생을 동네 빵집에서 토요일날 이 정도 시간이었어요. 만났어요. 그때는 여학생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빵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빵집에서 우유 한 잔, 단팥빵 하나 놓고 3시간 동안 여기 그런 정도 기억이 있으신 연세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그 여학생을 처음 만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슴은 막 터질 것 같고 너무 행복한데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책만 펴면 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르렁거리고 한 3, 4일을 지금 이제 곧 고3 올라가야 되는데 공부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상황이 심각하죠. 그때 내 인생에 처음으로 가장 큰 내적 갈등은 두 존재가 갈등을 하는 거지. 나는 공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갑자기 나는 너를 좋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두 존재의 내적 갈등을 한 3, 4일 겪다가 제가 한 4, 5일 만에 아주 창의적인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은 간단한 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거하고 나는 공부한다는 걸 일치시키면 되잖아. 공부하는 것이 곧 너를 좋아하는 것이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뭘 했냐면 하루에 모나미 볼펜 한 자루를 쓰는 것이 곧 너를 좋아하는 것이 되게 하자.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공부입니다. 볼펜 한 자루를 그 8시간 이상 스트레이트로 써야 이게 먹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루에 볼펜 한 자루를 썼어요. 이 한 자루를 써가지고 2달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크리스마스 직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모나미 볼펜 빈 껍질 60개를 그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로 했어요. 되게 감동적이죠, 그죠? 감동적이죠. 아주 감동적인데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감동적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요즘 아들은 볼펜 1년에 안 자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하루에 한 자루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주로 수학을 해야 되는데 뭐 수학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날은 한 30% 남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 수 없이 자기 전에 연습장에 한 30분 돌려. 계속 돌리면 먹이 탁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볼펜 60자루를 결국은 하루에 한 자루씩 빈 껍질 모아가지고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에 그녀를 또 그 빵집에서 두 번째 만났어. 만나가지고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한 5분 지나서 예쁘게 포장해 간 것을 딱 탁자에 올려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다. 한번 뜯어봐라 이랬는데 쫙 뜯어보더만은 이 학생의 인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 이런 선물을 가져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 볼펜 60자루는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2시간도 안 지나서 헤어지고 그걸로 그 여학생하고는 끝난 겁니다. 끝나버렸네. 이 여자 실수한 겁니다. 사람 잘못된 여자. 그렇죠? 예. 그러고 세월이 쭉 흘렀어요. 예. 그러고 이제 뭐 제가 대학도 지나가고 뭐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실 제가 1년에 강연을 많이 할 때는 한 100회 정도를 하거든요. 뭐 저희 학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내부 강연도 많고 설명회나 또 이런 외부 강연, 최근에는 제가 창업에 관한 강연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한 10년 전에 창원시에서 입시 설명회를 요청했습니다. 입시 설명회를 갔어요. 성산아트홀인가 거기서 했는데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학생 학부모가. 제 고향이 창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호응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을 마치고 나면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이 느낌이 다른데 제가 학생들한테는 한때는 되게 우상이었거든요. 네. 끝나고 나면 사인회를 합니다. 우상 맞습니다. 사인을 3, 40분씩 뭐 길 때는 막 1시간 반도 하고 하는데 이게 좀 일단 뒤에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어쩔 수 없네요. 예. 그냥 들으세요. 예. 뒤에다가 뭘 좀 받치세요.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자꾸 할까? 그러기는 그렇고. 그래서 사인을 쭉 하는데 저 끄트머리 보니까 어디서 본 듯한 아줌마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사인을 쭉 하러 왔는데 듬직한 고3짜리 아들하고 딱 와서 인사를 딱 하면서 혹시 저 알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그 여학생이었어. 중년의 아줌마가 돼가지고 아들 데리고 왔길래 알죠. 제가 왜 몰라요 하면서 사인을 해주면서 아들 잘 키웠네요. 끝까지 훌륭하게 키우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딱 떠나는데 떠나가는 그녀의 눈빛이 몸매 아쉬워하는 눈빛이었어. 그렇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볼펜 60자루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어떤 면에서는 정말 순수한 열정,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자기다운 선택을 한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녀도 좋아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의 내적 갈등을 통합시켜서 볼펜 60자를 썼는데 이게 처참하게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실패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리고 제가 대학을 지나가고 대학 진학해가지고 조금 헤맸어요. 사실 제가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 처음에 떨어져가지고 외대 영어과를 들어갔다가 다시 시험을 봤어. 그래서 삼수를 한 꼴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과를 간 건 아닙니다. 뭐 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대학 진학해가 저는 초반에 대학교 1, 2, 3학년 때 많이 헤맸어요. 또 그때 시기도 그랬고. 그래서 83년이 지나갈 때 더 이상 제가 대학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남자들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일단 도망가면 돼요. 군에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대학 두 학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군에 갔다 왔어요. 그럼 군에 가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학군단들은 보니까 다 의연한데 저는 또 군에 가서도 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제대하자마자 연애하고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만 사고치고 가면 장가부터 가라 이렇게 해서 저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언제 결혼했냐면 86년 7월 3일 나이 26살 때 결혼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선택도 상당히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 너무 이게 무슨 인생 최대의 슈퍼딜인 양
온갖 거 다 따지는데 잘 생각을 해봐요. 지금 20대, 30대 초반에 남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가능성밖에 없잖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면 쪽박인 경우가 많아. 별 볼 일 없다 생각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낼지도 몰라요. 사실은 남녀가 딜의 의미에서 제대로 만나려면 한 40 초반 정도 돼야 그 사람의 잠재력이 이제 드러나고 모든 걸 알 수 있는데 결혼은 그런 게 아니잖아. 결혼은 20대 해야 되잖아. 30대 초반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결혼은 본질적으로 좀 도박이니까 도박한다 생각하고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저 딸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도박하기 싫으면 그럼 결혼하지 말고 차라리 동거를 하라 그래요. 동거를 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유교 동네에 와서 이런 소리 하면 좀 안 되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야기 약간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무작정 도박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도박은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어마어마한 도박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놈이고 저희 집사람은 그 당시에 중학교 교사였거든요. 중학교 교사가 졸업도 안 한 학생한테 시집을 왔으니까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도박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도 종종 그런데 니는 최고의 도박을 했다고 그래서 도박에 가장 성공한 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어떻게 살려고 생각했냐면 일단 와이프가 학교 교사하면서 한 400만 원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 돈 가지고 뭐 장도 사고 뭐 침대도 사고 가구 좀 사고 저는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서 1200만 원짜리 다세대 12평짜리 1200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 하나를 전세 없고 그 당시에는 그거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생활비가 없잖아요. 또 우리 집사람이 가감하게 학교 선생도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지방에서 선생을 했었는데 결혼했으니까 니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서울 올라온다. 생활비가 좀 문제가 됐는데 생활비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결혼 안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혼 안 했으면 대학 등록금 2번 대주시는 게 부모로서의 돈이니까 안 했다 생각하고 등록금 주십시오 하니까 주겠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허점을 보이길래 그러면 결혼 안 했다 생각하고 2학기 동안 하숙비는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슨 장가간 놈이 하숙비까지 달라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하숙비 20만 원 받아가지고 집사람한테 하숙비로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26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나름 뭐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큰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쭉 살다가 87년 그 다음에 바로 뱃속에 우리 장남이 들었었어요. 장남이 들었었고 이제 결혼을 하다 해가 생활해 보면 돈 들어간 데가 좀 많거든요. 근데 87년 2월 24일이었는데 지금도 이날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돈이 3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3만 원밖에. 어머니로부터 하숙비가 올라오려고 하면 한 최소한 보름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 있는 거 하나 주세요. 파란색 저기 하나 날아갔네. 저거 좀 줘주세요. 제가 강사 출신이어서 조금 컬러풀하게 써야 됩니다. 3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보름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 물가가 지금하고 한 7배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돈으로 한 20만 원을 가지고 보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라면만 끓여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남자 자존심이 있으니까 마누라한테 뭐라 했냐면 야 돈이 어떻게 3만 원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남편한테 이게 무슨 짓이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한다는 거예요. 어이 네 학생 주제에 네가 돈을 벌어올 능력이라도 있냐고 무슨 큰 소리냐고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또 기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문 팍 발로 차고 나가면서 알았어 내가 돈 벌어오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2월 24일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돈 벌 방법이 없네.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와, 이 큰일 난 거예요. 2월 24일이면 서울은 되게 춥거든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런데 공화면 통한다고 2월 25일 딱 하루 지나고 나서 정말 제가 놀라운 답을 찾은 거예요. 딱 하루 만에 적어도 한 보름 정도 살 돈 한 15만 원은 벌 자신이 딱 생겼어요.
그 답이 뭐냐면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이 뭐냐면 서울대학교 졸업식 하는 날입니다. 대학들은 졸업식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뭐 연대, 이대 같으면 2월 19일, 서울대는 2월 26일.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가난해가지고 대학에 체육관이 없었어요. 졸업식을 어디에서 하냐면 운동장에서 해요. 입학식도. 그럼 뭐 엄청 춥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대 졸업은 가문의 영광이야. 지금은 뭐 별 볼일 없어요. 지금은 어느 대학 나오냐 하는 게 별로 인생에서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는 서울대가 졸업 정원제 이렇게 해서 졸업생이 학부만 해도 6,000명, 지금보다 2배였어요. 석박사까지 한 10,000명 정도 졸업하는데 그 당시만 하도 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졸업식에 2-3명 따라와. 그러면 2-3만 명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 추운데 떨고 있는데 저기 가서 커피 장사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딱 그 차관이 되는 순간 집에 뛰어가가지고 야 내가 내일 2월 26일 날 15만 원 딱 벌어다 줄 테니까 일단 10,000원 줘. 장사 미천이 있어야 되니까. 3만 원 중에 10,000원 뺏어온 거예요. 가서 종이컵과 커피 믹스를 왕창 사가지고 그 당시에 연대 다니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놈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형 집으로 와. 알바 시켜줄 테니까 친구 한 명 데리고. 그렇게 해서 2월 26일 날 아침에 이제 물 끓이고 다 준비해가지고 큰 보온병은 와이프가 주위에서 한 10개 빌려왔어요. 보온병 10개 들고 종이컵 믹서 딱 들고 서울대에 출결을 했어요.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2-3만 명 10시 졸업식이 시행되기 전에 벌써 다 와 있어요. 드디어 장이 열렸다 했는데 옆에 딱 보는 순간 벌써 이게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경쟁 푸드트럭 같은 게 한 40군데 부스를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 장사꾼들이 딱 와가지고 프로판가스에 물 끓이고 토스트 굽고 사람들 거기서 줄 서서 사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라하게 물통 10개 들고 나타났으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뭐라 했냐면 형님 봐라고 게임 끝났습니다. 날씨 추운데 그냥 돌아가시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스 40군데는 고정돼 있어. 졸업식이 메인 진행되는 운동장 한가운데하고는 100m 떨어져 있어요. 추운데 사람들 거기 있고 정말 커피 마시고 싶거나 배고픈 사람만 거기 오는 거죠. 아니다. 저 사람들은 고정돼 있고 우리는 기동성이다. 그냥 졸업식장에 들어가자. 졸업식 진행되는 중에 그냥 들어가서 종이컵 쫙 돌리고 커피 한 잔씩 따라주면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한 잔씩 받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 잔 500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기분 좋게 500원씩 주고 아니면 심지어 한 잔에 1,000원 주는 분도 있어요. 그 당시에 500원이면 지금 3,500원 내지 4,000원이니까 종이컵 믹스 한 잔 팔아가지고 스타벅스 커피 한 잔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건 대박 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날 한 2-30만 원 가까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알바비 주고 15만 원 마누라 주고도 남아가지고 제가 살던 집 밑에 있는 조그마한 동태찌개 집에 가서 저녁 회식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생의 첫 창업은 커피 장사였어요. 이게 첫 창업이었어요. 그리고 첫 창업을 저는 멋지게 성공했지만은 하루 만에 끝냅니다. 이것도 창업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것이 오히려 청춘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저녁 회식을 하고 마누라하고 손잡고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집이 이제 뭐 12평 다섯 세대니까 이게 보통 2층집이죠. 계단을 막 걸어 올라오는데 전화벨이 막 울리더라고 우리 집에. 그러면 툭 끊어져요. 그래서 급하게 뛰어가서 문을 딱 따는데 또 전화벨이 울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딱 받으니까 하숙집 아줌마, 내가 옛날 서울대 다닐 때 하숙하던 하숙집 아줌마가 전화를 낸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어디를 하루 종일 쏘달아다니고 잘한다. 네가 대학 다닐 때도 맨날 사고치고 하더만 오늘 드디어 서울대 졸업식장에서 커피 노점상 했다며. 소문이 나버렸어. 그걸 왜 또 노점상까지 붙이는지 모르는지. 나는 창업이었는데. 그래서 아유
아니 오늘 장이 정말 좋고 제가 돈이 좀 부족해서 하루 돈 벌려고 한 겁니다 하니까 꼴 좋다 서울대생이 당장 올라와 이런 거. 왜 올라와 그랬냐면 요즘은 과외 브로커가 기업으로 돼 있는데 옛날만 하더라도 서울대 근처 하숙집 아주머니들이 아름아름 소개를 많이 했는데 이 아줌마가 유명한 브로커였어. 그렇게 돈이 궁하면 내가 과외라도 연결해 줄 테니까 당장 올라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주머니 지금 밤도 늦었고 응? 우리 집사람 임신해 있는 거 알지 않냐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이 아주머니가 과외를 소개시켜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알게 된 거는 졸업식장에서 커피 팔다가 하숙집 동료를 만났는데 그놈이 가서 뒷담화를 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외를 소개시키는데 과외를 얼마나 빨리 소개시키느냐면 3월 2일 날 소개시켜요. 안 돼 보이는지 28일, 1일, 2일 3일 만에 제가 과외를 소개받고 잠원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근처입니다. 한신아파트 307동 1104호에 제가 소개를 받고 왜 그 집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워낙 그 뒤에 뻔질나게 그 집을 드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때 3월 2일 날 내가 과외를 소개받아서 갔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제 인생의 기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우리는 상상 밖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돈이 궁해서 커피 장사 하루에가 멋지게 성공했는데 그걸 불쌍하게 본 아줌마가 과외를 소개시켜줘가지고 3월 2일 날 제가 잠원동 한신아파트에 과외하러 갔고 제가 가서 그날 정말 놀랐어요. 와 세상에 이런 집도 있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영주 살다가 서울에 어리어리한 집에 가면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예. 12평짜리 5대 주택에 살다가 잠원동 한신아파트 307동 1104호를 들어갔는데 11층이에요. 그 당시 처음으로 강남개발이 이제 80년대 들어가가 막 이루어지면서 구반포 쪽에 5층짜리 아파트가 생긴 게 처음이에요. 강남개발이. 그러면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쭉 가면서 드디어 고층 아파트가 처음 개발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뭐냐 하겠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층이 그 당시에 제일 높은 아파트야. 이 12층짜리거든요. 이 집은 11층인데 딱 들어가 보니까 와 내가 살아본 집하고는 차원이 다른 집이에요. 방이 4개에 48평인데 가구면 어리어리한 거예요. 와 이렇게 잘 사는 집도 있구나. 어머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빠는 의사야.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화여대 동창회 회장이야. 빵빵한 집안. 그리고 내가 과외를 해야 되는 이 집 딸을 만났는데 고2짜리인데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집은 엄청나게 화려한데 이 집 딸은 얼굴에 여드름도 가득 나 있고 공부도 못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소개를 받고 이 방에 들어가서 첫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또 웅크리고 앉아 얼굴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별로 기분도 안 좋은 행상으로. 그래서 야 자존심 팍 상하더라고. 상을 딱 놔놨는데 야 대가리 들어 이러는데 얼굴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탁자를 팍 치면서 야 내가 아직 너희 엄마한테 과외비 안 받았으니까 정 마음에 안 들면 내가 5분만 이야기 딱 할 테니까 이야기 듣고 마음에 안 들면 꺼져 그러면 난 가면 돼. 대가리 들어란 말이야. 하는데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5분 이야기하겠다고. 그래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받은 느낌인데 너는 공부 외에는 어떤 것도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집은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게 잘 사는 집인데 얘는 미스매치단 말이야. 뭔가 안 어울려. 그리고 그 다음 딱 드는 생각이 너 인생이 창녀보다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확 든다고 그랬어. 그때 나이가 27살이니까 말이 막 나올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녀는 몸 팔면 화대라도 돈을 받는데 얘는 공부도 못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러면 대학 제대로 못 가면 학벌 세탁하려고 미국이나 유학 보낼 거고
데리고 와서 초강력 다이어트에 성형까지 해가지고 아빠 병원을 이어받을 놈한테 팔면 재산 사들고 가는 거잖아요. 애 낳아주는 거잖아요. 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다 돈까지 주니까 창녀보다 못한 거죠, 이거는. 아니면 고시학교 간 놈한테 팔아먹든지. 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야기를 쫙 하는데 얘가 얼굴을 탁 들더만은 한다는 말이 당신 마음에 든대. 야,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이때까지 드나들던 온갖 송충이 같은 과외 선생 새끼들은 들어와서 맨날 수학이 어쩌고 영어 어쩌고 시간만 딱 되면 땡 하고 나가고 숙제 안 해가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들어오자마자 내가 고민하는 걸 바로 이야기해서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정말 좋은 제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좋다.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겠나 하니까 할 수 있겠다. 테스트를 딱 해보니까 영어는 꽤 하는데 수학은 이게 초등학교 5학년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불러가지고 이거 어머니 정석 가르쳐야 하는데 정석이 안 됩니다. 얘는 지금 초등학교에 멈춰 있습니다. 중학교부터 하겠습니다. 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대. 대신 시험 기간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숙제를 엄청 내줘야 된다는 거야. 얘가 하겠대. 그럼 안 해오면 알아서 하래. 그럼 난 때리겠대. 그래서 얘가 저한테 주먹으로 엄청 맞았어요. 뭐 몽둥이로 때릴 수 없으니까 물론 지금 그렇게 했으면 구속됐을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여학생이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냈어요. 반에서 한 20, 30등 하던 애가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10등을 하고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에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냈어요. 반에서 2등하고 전체에서 15등을 했는데 15개 반이니까 딴 반에 가면 1등이에요. 얘가 나를 만나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학생이 엄청 열심히 해가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특히 1학기 기말고사 이만한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름방학 때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학교가 학생들 공부시키려고 기말고사를 암기 과목은 7월에 보고 국영수를 8월 20일 날 봤어요. 국영수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때 숙제를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확신이 들었어요. 공부를.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 때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하면서 제가 숙제를 딱 한 가지 내줬어요. 그 숙제가 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름방학 때 너 이 정도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할 능력이 된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름방학 때 숙제를 딱 한 개 내줬다니까? 그 한 개가 뭘 것 같냐고. 모르겠어요. 그 숙제가 볼펜 한 자루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풋내기 사랑에 어떤 여학생을 좋아해서 내 내적 갈등을 해결하려고 볼펜 한 자루를 써서 60자로 선물까지 했는데 처참하게 실패했는데 내가 이 여학생한테 하루에 볼펜 한 자루